안녕하세요. 독서지도사 강의를 진행할 이승화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서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제 소개입니다. 저는 현재 국어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3권의 책을 출간하였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평의 개념, 또 서평 쓰는 방법, 그리고 서평을 직접 한번 조직해 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 방법까지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서평. 서평은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딱딱하고 어려워하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책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하거나 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독서 감상문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독서 감상문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독후 활동, 조금은 더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독서 감상문과 비교해서 보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수월해요. 그래서 보면 독서 감상문은 사적인 글, 그러니까 주관성을 유지하고 나의 경험과 에피소드를 마음껏 꺼내고 내 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무엇을 느꼈는지, 이 작품에서 나는 무엇을 느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생각과 감상을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게 독서 감상문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서평을 볼게요. 서평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평에 이제 글자가 들어가 있죠. 평은 평가의 의미예요. 그래서 좀 더 공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나의 개인적인 팬심을 표현하는 것과 내가 심사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요소들의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는 건 입장이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그리고 내가 그 나의 평가, 나의 생각에 대한 얼마나 타당한 근거를 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놀부 나빠요 라고 말을 했어요. 독서 감상문에서는 내가 나쁘다고 느낀 거니까 놀부 나쁘다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서평에서는 놀부가 나쁘다의 이유가 필요해요. 어떤 이유냐면 놀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했고 이렇게 흥부에게 나쁘게 대했기 때문에 또 제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흥부는 나쁘다 라는 그런 생각의 과정이 들어가는 게 이제 조금 더 서평에서 탄탄하다고 할 수 있어요. 타당한 근거를 들려고 노력을 하고 결국은 독서 감상문이 내가 독자로서 무엇을 느꼈나 라는 쓰는 거라면 서평에서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 좀 더 거리를 두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내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서 감상문이 쉽고 서평이 어렵다 이거보다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좋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조금은 거리를 두고 평가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파악하는 게 더 자기한테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두 개는 좀 다른 컨셉의 글쓰기다 이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아이들 입장에서 배워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서평이 더 따져야 될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해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자료를 조사하고 많은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서평은 조금 더 나의 이런 진정성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거리를 꺼낼 수가 있고 독서 감상문은 내 내면의 이야기를 주로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더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결의 글쓰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른들도 서평 쓰기를 더 어려워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쓴 건 독서 감상문에 불과했고 막 리뷰랑 독서 감상문을 약간 폄하하면서 서평이 진정한 이제 독후 활동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내면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독서 감상문이 더 그분에게 유의미한 독후 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서로의 개념을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개념을 살펴봤고요. 하지만 서평의 이제 장점, 좀 사람들 어렵게 하고 딱딱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갖고 있는 장점은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독서 감상문이 단점이 너무 이제 주관성에 치우치면 책의 내용이나 작품성을 이해하고 뭐 작품의 예술성을 이해하는데 조금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작품을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서평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장점이고 또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많은 독후 활동 중에서 이제 조금 최고난이도 고급 독후 활동에 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쓰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은 단점인데요.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커진다. 그래서 독서 감상문도 부담스러워서 막 한 주만 제발 남겨라. 이제 부담 갖지 말고 막 형식 상관없이 리뷰라도 쓰고 뭐 책 제목이라도 좀 노트에 정리해라. 이렇게 간절히 빌고 있는 상황에서 너의 주관적인 관점을 넘어서 좀 객관적인 관점으로 글을 한번 써볼까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특히 학생들에게는. 그래서 나중에 논술로 가는 과정에서 정말 논술을 가능할 정도의 레벨 친구들에게나 이제 편하게 쓸 수 있지, 그 전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오히려 책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정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역으로 자신의 주관적 감상에 소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어떻게 느꼈나를 약간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되게 작게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봤지? 이거 상 받은 작품인데, 작가가 유명한 작품인데, 여기서 정말 좋은 평가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는데, 이런 것들에 너무 이제 주목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내가 봤을 때는 별로인데, 나는 별로라고 말하고 싶은데, 감상문에서는 편하게 나 사실 별로였다라고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거는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고, 이렇게 유명한 감독과 배우와 작가들이 의기투입해서 만들었고, 이런 좋은 평가를 받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의 주관적인 감상이 굉장히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평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독서 감상문과 되게 비슷하게 겹치는 요소들, 그래서 제목, 글에 대한 새로운 제목과 그리고 도입부, 뭐 책의 내용, 거기다가 개인적인 뭐 감상과 의견 같은 것들을 기본 더하는 게 독서 감상문의 요소와 이제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고요. 또 책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뭐 책이 어느 출판사부터 해서 언제 출간됐고, 책 출간에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 정보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요소들 중에서 이제 메인 요소들 몇 가지만 같이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게 결국 객관적인 정보로서 나의 1차원적인 시각 외에 다른 많은 자료들을 활용해서 서평에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넣을 수 있어요. 또 그것이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이태적인 시각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어떤 작가이고 어떤 작품들을 써왔는지, 그리고 이 작품의 배경은 뭐 어느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그 배경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담고, 그 작품은 어떤 작품성을 가지고 있고 예술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뭐 어떤 평가를 받았고 어떤 평론가들의 이런 식의 말을 인용해서 그런 작품성을 가진 작품이라고 이게 많이 회자가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 그리고 이 작품들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나의 개인적인 감상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장점, 이 작품은 이런 면에서 호평을 받는다, 이런 면에서는 조금 단점의 요소로 잡힌다,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가져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작품은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다, 누구에게 소개하고 싶다, 이런 추천 대상까지 해서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상을 넘어서 조금은 외부적인, 좀 더 외재적인 관점을 많이 들여와서 좀 객관성을 확보하는 이런 글쓰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모두 넣는다는 게 아니라 작품마다 이런 요소들의 어느 포인트가 더 중점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작품은 굉장히 작가가 포인트가 되고, 어느 배경이 포인트가 되고, 어느 무슨 큰 상을 받았고, 각자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잘 살려서 읽는 사람,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면 그 자체가 서평이 주는, 책을 소개하고 책을 평가하는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예로 보면, 제목도 무엇을 읽고가 아닌 그 서평 나의 글에 대한 새로운 제목, 하나의 새로운 컨텐츠로서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책을 소개하는 것, 그래서 간단히 줄거리 내용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나의 기본 에피소드, 개인적인 에피소드와 도입부를 넘어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좀 더 다른 사람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뭐 도서와 저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 내용 분석도 이제 기본적인 나의 줄거리 요약을 넘어서 책의 내용 플러스 책의 일부분을 발췌한다거나 인용한다거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상징을 내가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내용을 좀 더 분석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평가에서도 이 작품 자체, 서평이니까 서평, 그 책에 대한 평가의 입장에서 이 책은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이고 이 작품은 단점이 많지만 이런 시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에게 추천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래서 항상 원인과 결과의 입장에서 타당성과 이제 객관적인 근거를 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추천합니다. 왜요? 그냥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좋아하는 친구예요. 여기 넘어가서 이런 책은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대상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 대상에게 이 책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라는 식의 근거를 대서 이야기하고 글을 쓰는 습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로 서평을 쓰는 방법을 접근할 수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글쓰기에 포함되는 글감을 모으고 내용을 조직하는 것. 여기서 서평에서도 포함돼요. 독서 감상문에서도 이야기 나눴었지만 그래서 똑같이 마인드맵으로 이제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 책에 대한 나의 에피소드를 막 꺼내는 것, 그런 에피소드 글감을 모으는 게 좀 더 독서 감상문에 적합한 글감 모으기라면 서평에서는 관련된 정보를 검색도 하고 다른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자료들을 모으는 것도 여기서 이제 레고 퍼즐을 모은다고 했을 때 서평 활용에 더 유용한 글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용을 조직하는 것도 편집하고 시간에 따라 흐름도를 작성하고 뭐 개요를 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하나의 글로 조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흥부전으로 한번 예를 볼게요. 그래서 아까 독서 감상문과 간단히 비교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흥부전을 보고 내가 서평으로서의 글감을 모은다 라고 했을 때 흥부전의 메시지, 메인 메시지, 권선징악이라는 작품의 메시지, 그리고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배경, 그리고 이 글이 다른 사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혔는지, 그 어떤 욕구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책을 쓴 사람은 누군지, 작자가 별 나와 있지 않은데 작자가 나와 있지 않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된 그런 내용,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로서의 특징, 좀 더 정보, 지식 정보 같은 내용들을 찾아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욕심 많은 사람, 또 어떤 형제, 특정 형제나 형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추천을 한다. 그리고 좀 더 이제 평가 입장에서 이 흥부의 캐릭터가 착하긴 한데 굉장히 수동적인 캐릭터라서 좀 아쉽긴 하다. 마지막 복 받는 것까지 결국은 우연에 의한 제비의 복에 의한 거니까 조금 더 자기 능력이 결여된 게 아닌가? 라는 식의 이제 평가 입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감상문과 비교해 본다면 감상문은 내가 놀부라는 가게를 본 에피소드, 내가 동생을 괴롭혔던 에피소드, 나의 경험과 이런 것들에 풍부하게 접근을 했다면 여기서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했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내용을 조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간단한 책에 대한 정보, 이 책은 작자가 미상이고 판소리계 소설로서 많이 구전되고 노래로 불리면서 지금까지 많은 판본이 전해져 내려온다. 이런 정보들을 담아주고 또 그 당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의 서민들의 욕구를 이제 담고 있고 또 권선징악이라는 작품의 메시지를 이제 내포하고 있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책을 읽히는 메시지다. 그리고 이 수동적인 흥부 캐릭터는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에게 욕심 많고 이런 사람에게 추천을 한다 내용에. 그래서 독서 감상문에서는 메인 메시지랑 상관없이 내가 너무 동물이 불쌍해요, 제비가 너무 불쌍해서 어떡하죠, 이렇게 나의 개인적인 나의 꽂히는 감상에 의해서 글을 작성할 수 있지만 서평에서는 결국은 약간 동물권보다는 권선징악이 메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권선징악이라는 메인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게 서평에 더 적합해요. 내 개인적인 글쓰기와 공적인 글쓰기의 좀 차이가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대로 한번 서평을 작성한다고 보면 제목, 과도한 욕심이 부른 결말, 그리고 속에 작품에 대한 기본 정보와 시대적 가치, 그리고 어떤 해석적인 면, 내용 해석에 대한 부분에서 권선징악이라는 작품의 메시지를 왜 읽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여러 요소들을 통해서, 그리고 조선시대 서민들의 욕구가 발현된 내용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다 근거가 필요해요. 작품 내에서 근거. 어떤 인물이 이런 대사를 했다라는 걸 인용한다거나 어떤 장면에서 어떤 인물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 작품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해석을 꺼냈고요. 그리고 평가. 소극적인 흥부의 캐릭터는 아쉽지만 내가 인물에 대한 행동을 평가한 거죠. 흥부는 무조건 착해, 무조건 멋있어, 무조건 불쌍해를 넘어서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캐릭터가 이제 이런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서 아쉽다 라는 이제 평가와 함께 대신 교훈적인 가치는 인정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을 한다. 작품이 나한테 정말 별로야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별로지만 이런 가치는 있고 이런 사람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정말 좋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건 또 누군가에게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더 거시적이고 나의 개인적 시각이 아닌 나의 좀 더 넓은 입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 감상문을 같이 예로 보면 독서 감상문의 제목은 용서가 미안해, 동생아 미안해, 내가 지금까지 괴롭혀서. 그래서 나의 형제 에피소드와 경험을 바탕으로 감상문을 이끌어냈다면 이건 흥부전이란 작품 자체, 어디에다 내놔도 흥부전이란 작품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좀 더 객관적인 글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서평의 평가 요소들을 살펴볼게요. 또 내용 영역, 구조 영역, 표현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래서 다룬 내용이 타당한가? 내가 이렇게 서평에서 내뱉은 말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근거는 작품의 안에서 찾을 수 있거나 아니면 작품을 해석한 다른 저명한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나의 글의 내용이 타당한가 점검하는 거. 그리고 의견 진술이 논리적이고 근거가 정확한가?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요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식으로 나름의 논리를 구성하는데 이제 그 논리가 좀 더 근거를 정확한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보편적이고 공정한 관점인가? 나는 동생으로서, 나는 형으로서 어떻게 느껴요? 나는 새를 키우는 입장에서 제비가 너무 불쌍해요. 이런 개인적인 입장을 넘어서 조금은 보편적인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서평의 요소로, 평가 요소로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조 영역에서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있는가? 주제를 향해 통일성 있게 응축되어 있는가? 그래서 하나의 구조로서의 이제 글이 탄탄하게 하나의 건축물로서 이 글을 봤을 때 감상보다 조금 더 형식적으로 구조적으로 일관된 입장, 짜임새 있는 조직, 그 주제를 향한 통일성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고요. 다음 표현 영역에서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건 맞춤법, 어법이 적절한가, 단어 사용이 적절하고 구체적인가, 문장이 매끄럽고 읽기 좋은가. 그래서 이거는 같은 글쓰기로서 감상문에 나오는 요소와 같습니다. 결국은 서평을 쓰는 정도의 인지 발달과 그런 독서를 갖고 있으면 표현 영역은 조금은 이제 가볍게, 그러니까 조금은 요소의 이 영역에서 비중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똑같이 이제 논술도 마찬가지고 저연령 때는 표현 자체를 이제 중요시 이제 하다가 어느 순간에 표현은 모두가 어느 정도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과 구조를 보는데 여기서도 서평에서도 기본적인 요소로서는 이렇게 체크를 하고 더 비율적으로 중요한 건 앞에 있는 내용 영역과 구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평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